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는 세계사 시리즈 시간인데요. 10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의 근현대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릴 때 세계사 시간에 낯설고 복잡하기만 했던 세계의 근현대사를 영국 명예혁명부터 미국 9.11 테러까지 세계의 근현대사의 핵심만을 담았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성인들은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고 제목처럼 10대들 또한 재밌게 소화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저는 제1장 근대의 여명과 혁명의 물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을수록 저는 계속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10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의 근현대사 팬덤북스 출판, 오늘 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근대의 여명과 혁명의 물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명예로운 혁명, 영국 혁명. 다양한 배경 속에서 영국은 여러 계급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성장한 계급은 젠틀이라는 계급입니다. 농촌의 장원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땅을 갖고 있는 농민층을 말하는 요우먼과 지주층인 젠트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젠트리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불리는 경제운동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부를 기반으로 사회 지도층이 되었고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었죠. 젠트리는 부를 기반으로 성장한 신흥 계층이었으며 이 계층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한쪽에서는 다양한 시민 계급들이 등장했습니다. 상공업의 성장으로 제조업자나 상인, 그리고 지식인층이라고 불리는 법률가 등의 계급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두 계급이 성장하면서 의회의 권리도 올라갔습니다. 의회는 당시 헌정 질서에서 국왕을 자신들의 협조자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전제 정치를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 혁명의 본질적인 시발점은 왕권과 의회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국왕과 의회의 협조적인 관계에서 국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리를 내세운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국왕의 권한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1세는 이를 승인한 뒤 의회를 해산해버렸습니다. 의회 해산 이후 11년 만에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재정 집행 등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찰스 1세의 실정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의회는 과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찰스 1세는 마음대로 의회가 움직여지지 않자 무력으로 의회를 탄압했습니다. 이윽고 찰스 1세를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를 따르는 의회파가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파를 이끄는 크롬웰의 군대가 네이즈비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찰스 1세는 처형당하고 크롬웰을 중심으로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크롬웰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라는 의미인
호국경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청교도 윤리에 입각한 철저히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해법을 제정했으며 아일랜드를 정복한 뒤 사망했습니다. 크롬웰이 사망한 이후 다시 왕정이 세워졌고 찰스 2세가 즉위했습니다. 찰스 2세 역시 앞선 국왕들과 마찬가지로 전제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찰스 2세를 계승한 제임스 2세 역시 전제 정치를 지속하면서 구교인 가톨릭을 우대했습니다.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의회는 반대의 뜻을 내비추었고 네덜란드에 있던 윌리엄 3세를 영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에 놀란 제임스 2세는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왕위가 비자 의회는 메리와 그의 남편인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추대했으며 1689년 권리 장전을 약속받고 입헌 군주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렇듯 영국 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명예로운 혁명이라는 의미로 명예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인클로저 운동 14세기부터 시작된 거대한 신항로의 개척 후 유럽 내부에서 두 가지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과 인구 증가죠. 따라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길드 체제로는 공급이 수요를 제대로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먼저 주고 상품을 나중에 받는 방식이나 수공업자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일하는 방식 등을 취하면서 서서히 자본주의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혁명으로 불릴 만큼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습니다. 기계가 만들어졌고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원인 철과 석탄 등을 소유하고 있었죠.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모여든 노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주된 산업은 바로 면직물 산업이었습니다. 인도에는 이미 싸고 질 좋은 면직물이 생산되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영국은 기계화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천을 만들어내는 방직기와 실을 뽑아내는 방적기가 만들어지면서 면직물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로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굳어지자 수공업은 점점 쇠퇴하였습니다. 이에 공장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런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로 인클로저 운동을 꼽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 노동력을 모아 산업혁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을 알기 전에 먼저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일명 양떼 키우기라는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당시 모직물 공업으로 양털 가격이 오르자 농경지를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농경지에서 삶을 이루고 있던 농경민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농경민들은 자본가에 의해 도시에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은 반대로 대농장을 만들기 위해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곡물 가격이 오르자 자본가가 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여 경영함으로써 자급자족적인 농업에서 자본화된 농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당시 농민들 역시 제1차 인클로저 운동과 비슷하게 도시의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인클로저 운동으로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 인력이 제공되면서 자본주의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700년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던 국왕인 카를로스 2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의 손자인 필립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필립은 펠리페 5세로 즉위했습니다. 이 당시 가장 중요한 외교는 바로 새로운 무역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신대륙 무역 확보는 전략적인 면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모이면서 쟁점화되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자신이 스페인의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왕위 계승권자로 내세운 이유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폴트 1세가 자신의 아들인 카를로스 대공 역시 왕위 계승권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역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이 오스트리아의 편에 서게 되었는데 그 조건으로 스페인과의 국경선 인근 지역을 포르투갈의 영토로 편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유럽, 인도 등 당시의 식민지까지 확대되었으며 세 나라에게 유리하게 전쟁의 양상이 흘러갔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프랑스군의 공격으로 영토를 빼앗기는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여러 전선에서 프랑스는 패배하고 말았죠. 그 결과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이 전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위트레흐트 조약. 위트레흐트 조약은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라는 지역에서 체결된 조약을 말합니다. 이 조약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 두 나라와 맞선 영국, 프로이센, 포르투갈 등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결과로 펠리페 5세가 스페인의 왕위를, 앤 여왕이 영국의 왕위를 승인받았습니다. 한편 전쟁에서 이긴 영국은 프랑스에게서 허스튼만 등의 미국 식민지 일부를, 스페인에게서 지브롤터 등의 섬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진 프랑스와 스페인은 네덜란드의 상업적인 특권을 승인해야만 했습니다. 프로이센은 프랑스에게서 게르데른의 지역을, 스위스의 일부 지역을 받았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의 공식적인 인정도 이 조약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외 사부아는 시칠리아를 획득했습니다. 승리한 영국이 가장 많은 식민지를 얻었으며
국제적으로 프랑스보다 영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과 이후의 수많은 조약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국경을 확정하였습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성립. 17세기 이후 프로이센에서 대선제 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각종 종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종교 전쟁에서 프로이센 역시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영토를 복구하면서 절대 왕정 체제를 만드는 데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귀족 세력과 이주민 세력 등 신흥 세력들을 서로 융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프리드리히 1세는 프로이센 왕의 칭호를 받았으며 유럽의 강대국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절대 왕정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계승한 프리드리히 2세 역시 아버지를 닮아 다양한 국가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했습니다. 특히 7년 전쟁 복구 이후 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방학인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정책은 수입을 낮추고 수출을 올리며 자급자족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그간 자행되어 온 고문을 없앴으며 항상 존재해야 하는 군대인 상비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몽 사상을 좋아하던 프리드리히 2세는 볼테르를 존경했으며 그 영향으로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국가 제일의 공복으로 부르며 늘 정무에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반마키아벨리론을 쓸 정도로 마키아벨리 사상을 반대했으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제 군주를 자처하면서 귀족층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등 전제 정치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로이센은 군국주의와 함께 전제 군주제와 관료제를 갖춘 국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프리드리히도 역시 깊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왕조 시스템의 문제로 핵심 세력부터 이민족까지 모여있는 이질적인 왕조 국가였습니다.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관을 프랑스 부르봉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당시 유럽에서 강대국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법에 따르면 여성의 상속을 금지하는 게르만법을 유지하는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황제 칼 6세에게는 딸 마리아 테레지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칼 6세는 자신의 딸이 왕좌를 계승받기 위하여 여러 조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마리아 테레지아는 칼 6세가 사망한 후 왕위를 계승받았지만 정작 칼 6세의 노력을 인정하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섬유 공업이 발달되고 자원이 풍부한 슐레지엔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프로이센의 편이, 영국은 오스트리아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유럽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가 뛰어들면서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전투는 승리국과 패전국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상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엑스라 샤펠 조약이 결정되었으며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7년 전쟁. 7년 전쟁을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얼마나 많은 외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시 가장 큰 변화는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유럽 중앙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것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가 동맹을 맺은 사건입니다. 당시 프리드리히를 싫어했던 러시아의 엘리자베스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진영과 함께하자 프리드리히는 영국에 접근했습니다. 영국은 이해관계가 맞아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태껏 맺어왔던 동맹 관계가 아닌 다른 외교 관계들이 7년 전쟁을 앞두고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전쟁은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대륙에서 벌어진 세력 쟁탈전과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를 두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수도인 베를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국은 재정적인 지원만 했을 뿐 사실상 군사적으로 프로이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프리드리히에게 우호적인 이가 즉위하면서 러시아군을 물리면서 프로이센과 강화를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센을 적대시하는 이들은 무너졌으며 프로이센의 슐렌지엔 영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영국은 해상 전쟁과 식민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였으며 프랑스에게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프로이센은 7년 전쟁으로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7년 전쟁을 매듭짓기 위하여 체결한 파리 조약에서 프로이센은 프랑스와 스페인에게서 많은 영토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이센은 압도적인 지배권을 인정받음은 물론 식민지 제국이 되었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러시아. 러시아에는 2명의 개혁적 군주가 존재했습니다.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가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표트르 대제 이전의 러시아는 서유럽에 비하여 개혁이 늦었습니다. 당연히 발전도 늦어졌죠.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직접 서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배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 국왕이 된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의 개혁과 국방력을 올리고자 군비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유럽의 문화를 정착하고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물론 이런 서유럽화에 대해 보수주의 세력은 불만을 가졌지만 표트르 대제는 이러한 불만들을 잠재웠습니다. 한편 종교적으로는 수좌 대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황제인 본인이 직접 종교회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뒤 국경선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하여 스웨덴을 공격하여 발트해로의 진출을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런 전쟁 수행과 국가 발전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표트르 대제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새로운 세금 제도인 인두세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에 선진 기술을 도입했으며 외국에서 기술자를 초빙했으며 제조업자와 상공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러시아는 유럽의 경제 체제에 서서히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표트르 대제 이후 18세기 말 예카테리나 2세는 스스로를 계몽 전제 군주로 칭하면서 내정을 개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대 수많은 계몽주의 학자들과 교류를 했으며 그들이 쓴 책을 본인이 먼저 읽어보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볼테르와 달랑베르가 대표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흑해로 진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힘을 합쳐 폴란드를 분할하여 점령했으며 흑해에서는 튀르크와 싸워서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여러 항구로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러시아의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지방에서의 전제 정치를 실현했습니다. 한편 예술과 문학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런 개혁 군주로서 예카테리나 2세는 표트르 대제와 함께 근대 러시아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러시아에는 지배 구조상 지배층과 피지배 계층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폴란드 분할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폴란드는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동쪽으론 러시아, 서쪽으론 프로이센이라는 강대국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는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같은 슬라브인이지만 러시아는 정교회를, 폴란드는 가톨릭을 믿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구교의 문화가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보다는 유럽과 문화적 동질감이 더 짙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폴란드도 영토 확장을 이뤄냈지만 17세기부터 러시아, 스웨덴, 튀르크 등 수많은 강대국들의 등장으로 폴란드의 국력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다양하지만 결정적으로 폴란드의 지리적인 요건도 한몫했습니다. 폴란드의 영토는 강을 끼고 있는 평야지대로서 자연적인 방어가 힘든 개방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주변국들이 공격하기 용이하다는 지리적인 단점을 지닌 국가였습니다. 한편 결정적 단점은 폴란드의 선거 제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군주는 선거로 선출되었는데 결국 귀족들이 군주의 권한을 제어하는데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귀족들이 원하는 군주는 강력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왕권이 약화되었고 사실상 권력은 귀족들이 구성하는 의회에 존재했습니다. 의회의 귀족들은 거부권을 갖고 있었기에 국왕이 주도하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 정치는 귀족들의 이기주의적인 의회 운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서로 분할을 시도했을 때에 폴란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각국이 폴란드의 영토 4분의 1을 분할하였습니다. 귀족들은 뒤늦게라도 저항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의 독립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독립혁명은 7년 전쟁 이후 영국에 대한 일종의 저항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지속적인 전쟁으로 영국 정부에게는 여러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영토가 거대해지자 식민지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국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영국은 모든 문서에 인지를 붙여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식민지 의회는 식민지 과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의회가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던 시기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의회 구성도 식민지인들이 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경험이 영국의 부당한 과세를 대응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에 영국은 모든 세금 부과를 철회하였지만 차에 대한 관세는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식민지인들은 배에 올라타 동인도 회사의 차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위기를 느낀 영국은 여러 가지 법으로 식민지인들을 강제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식민지인들은 민병대를 조직하여 저항하였습니다. 결국 1774년 12개 식민지의 대표 56인은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를 개최하여 영국이 강제한 법들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국에게서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륙회의는 점차 영국과 결별하고자 하였으며 결국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평등과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신이 준 권리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주들의 헌법과 권리선언은 물론 세계 각국 주요한 헌법과 법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독립의지는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식민지 미국과 제국주의 영국 사이에서 누가 승리를 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어가던 1777년, 전투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국군이 미국군에게 참패를 당하는 것은 물론 전투 이후 미국은 프랑스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한편 스페인도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고 영국에 맞서 참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요크타운에서 패배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전쟁은 2년 동안의 협상 끝에 파리 조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인권 선언. 프랑스 혁명이 촉발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원인은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집한 삼부회였습니다. 삼부회란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제3신분인 평민이 모이는 일종의 회의 집단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여러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1신분, 제2신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반면 세금을 내는 신분은 바로 제3신분이었죠. 당시 프랑스는 제3신분이 상위 신분으로 상승하는데 매우 제한이 있는 신분제의 폐쇄성까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럽은 흉작과 혹한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제3신분의 어려운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CAS 신분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제3신분은 전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면세 등의 특권을 누리던 신분들이 그 특권을 잃게 된다면 제3신분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제3신분은 특권을 누리던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제3신분을 구성하는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 연구를 하는 교수, 농사를 짓는 이들,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 등 수많은 직업군들이 제3신분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제3신분은 그 직업군에 따라서도 요구사항이 각기 다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신분이 모인 삼부회는 1614년에 마지막 회의를 가진 뒤 오랜만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부회는 투표 방법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신분에 따른 기존의 표결 방식을,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 방식을 원했습니다. 기존 투표 방식대로 하면 표결 결과가 제1신분과 제2신분에게 유리하게, 머릿수 표결을 하면 제3신분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3신분의 요구는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3신분은 국민의회를 만들고 당시 귀족 스포츠로 여겨진 테니스를 치던 곳에서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테니스 코트의 선서입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왕 루이 16세가 이를 인정하면서 상위 신분들이 동참하면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의회가 되었습니다. 제3신분은 전제정치에 특권이 없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전제정치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정치범으로 분류된 이들이 수감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등 특권 계층에 대한 붕괴, 전제정치에 대한 타도 의지를 행동으로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의지는 그들의 개혁과 선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으며 사실상 특권 계층의 특권이라고 할 만한 법들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데 제3신분이 영주에게 납부하던 세금은 남겨두었습니다. 이 세금은 국민공회에 가서야 폐지되게 됩니다. 국민의회는 헌법과 시스템의 기본적인 뿌리를 만들기 위하여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자유와 평등과 저항에 대한 자연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나 국가는 이 자연권을 존중하고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평등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잇따라 나온 선거법에 따르면 이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한 조건이 바로 소유권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가에 따라 자유와 평등의 소유권이 달리 주어졌습니다. 결국 부유한 계층에게만
이 자유와 평등이 주어졌습니다. 이 인권 선언은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지만 정작 계급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791년 국민의회는 입헌군주정과 제한적인 자유와 평등을 헌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민중은 다양한 권리를 요구하고 거리로 나왔으며 민중이 정치적인 주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혼란한 전국에서 국왕 루이 16세는 가족을 데리고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시도하는 바렌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아내며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의 국왕의 딸이었기에 그곳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탈출은 실패하고 맙니다. 한편 프랑스 혁명의 움직임이 자기 나라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프랑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한나라에서 벌어진 반봉건적인 움직임이었지만 당시 프랑스가 유럽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기에 주변 나라들은 혁명의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들의 나라에도 불똥이 튈까 봐요. 프랑스의 제1공화정 선포. 프랑스에서 혁명의 움직임은 서서히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국왕 루이 16세를 퇴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미 여러 전쟁에서 프랑스의 패배를 목격한 민중들은 더욱 분노가 쌓였습니다. 이런 분노는 혁명 세력들 가운데 온건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급진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당시 민중을 흔히 상킬노트라 불렀습니다. 이 상킬노트는 특권층이 입는 바지가 아닌 일반 노동자가 노동을 할 때에 입는 긴 통바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1신분과 제2신분 그리고 제3신분 가운데 부르주아로 불리는 계급을 제외한 이 긴 통바지를 입고 일하는 제3신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라던 세상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 내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이들이 원하던 모습이었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결과적으로 1793년 급진 세력이 권력을 얻으면서 대다수 헌법에 의거한 권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793년은 1791년의 제한적인 권리 인정과 달리 모두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 정부 수립의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여전히 아쉬움은 존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은 권리의 주체에서 여전히 소외당했습니다. 1791년과 1793년의 두 헌법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민중의 대상은 바로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들 급진파가 주도하는 1793년부터 1년도 채 안 되는 시기를 공포정치라고 부릅니다. 이 공포정치를 주도한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이 공포정치로 프랑스 혁명 전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는 당시 프랑스의 어지러운 정치적 혼란과 불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많은 봉건 국가들과 전쟁을 거듭한 것도 있지만 봉건제를 원하는 일부 도시의 반란도 한몫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있는 항구 툴롱이 봉건제를 원하는 이들과 영국에게 정복당하자 상킬노트는 혁명에 반하는 세력을 체포하고 혁명재판소를 통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정치 체제를 공포 정치라고 부릅니다. 이 공포 정치는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도에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제품 가격을 정하는 제도인 공정가격제를 기존의 제품 외에도 임의로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파리에서 행정 단위별로 혁명위원회를 마련하여 가게들이 이 공정가격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게들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혁명군대 세력은 농민들에게 곡식을 징발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내에서 혁명 반대 세력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진압되었으며 반혁명 세력으로 뭉친 국가들은 대부분 프랑스 국경에서 격퇴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에서는 정쟁과 무력적 행동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공포 정치를 이끌던 이들은 온건파와 반대 세력들을 차례로 처형하였습니다. 급기야 혁명재판소의 권한은 더욱 강해지면서 사법의 힘은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급진 세력들은 분열되었으며 이들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다른 세력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결과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실권을 잃었으며 그 역시 숙청당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숙청 이후 그의 산물인 공정가격제와 경제체제 정책은 모두 철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식료품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식량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민중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부유한 이들의 삶은 다시 원점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말해 로베스피에르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결국 1795년의 봄, 이런 생활고를 겪던 민중에게 기근이라는 악재까지 덮쳤습니다. 그러자 민중은 1793년 제정된 헌법과 빵을 요구하였지만 진압당하고 맙니다. 결국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총재 정부는 1791년의 헌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한된 선거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제정책을 모두 소유재산에 기초하여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이렇듯 온건파와 급진파는 서로의 주장을 현실화하기에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중심에는 무력적 분쟁, 다시 말해 군대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군대는 자연스레 정치 세력의 한 축으로 자리하였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속적으로 뒤바뀜에 따라 경제정책에 대한 민중의 불신이 생겼습니다. 정부와 민중 사이의 틈에서 군대는 서서히 자신의 야심을 하나둘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대 조직이 직업 군인으로 변해가면서 정작 군인들의 마음은 국민보다는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지휘관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파괴의 이념을 통하여 구체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인권 선언과 노예제 폐지라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권은 여전히 일부 부르주아와 귀족 계층에게만 주어지고 민중에게는 제대로 주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나폴레옹의 쿠데타. 프랑스 지휘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군사 지휘관에게로 마음이 모아진 국민들이 또한 존재하였기에 나폴레옹은 집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군대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충분히 다졌을 뿐 아니라 여러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와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다가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 실각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리에 반란이 일어나자 다시 복귀하여 반란군 진압에도 나섰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유력한 가문의 여성인 조제핀과 결혼하였으며 이탈리아 원정군의 사령관으로도 임명되었습니다. 밀라노에 입성하고 만토바를 점령하는 공을 세우면서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campo formio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을 매듭지었습니다. 물론 총재 정부의 견제도 존재했지만 오히려 나폴레옹은 자신의 영웅 이미지를 선전하면서 민중들에게 자신의 명성을 각인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내부적으로 급진파인 자코뱅의 선거 승리, 외부적으로 전쟁 패배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온건파인 시에예스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결의했습니다. 이때 이집트에 있던 나폴레옹은 탈출하여 의회를 무력하고 협박하고 결국 통령에 올랐습니다. 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사실상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법전을 펴내고 영국과 아미엥 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에 반대하는 동맹 세력들을 와해시켰습니다. 반면 프랑스 내부에 은행을 만들고 국민들을 교육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근대의 여명과 혁명의 물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명예로운 혁명, 영국 혁명. 다양한 배경 속에서 영국은 여러 계급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성장한 계급은 젠틀이라는 계급입니다. 농촌의 장원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땅을 갖고 있는 농민층을 말하는 요우먼과 지주층인 젠트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젠트리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불리는 경제운동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부를 기반으로 사회 지도층이 되었고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었죠. 젠트리는 부를 기반으로 성장한 신흥 계층이었으며 이 계층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한쪽에서는 다양한 시민 계급들이 등장했습니다. 상공업의 성장으로 제조업자나 상인, 그리고 지식인층이라고 불리는 법률가 등의 계급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두 계급이 성장하면서 의회의 권리도 올라갔습니다. 의회는 당시 헌정 질서에서 국왕을 자신들의 협조자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전제 정치를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 혁명의 본질적인 시발점은 왕권과 의회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국왕과 의회의 협조적인 관계에서 국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리를 내세운 권리 청원을 제출하여 국왕의 권한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1세는 이를 승인한 뒤
의회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의회 해산 이후 11년 만에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재정 집행 등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찰스 1세의 실정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의회는 과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찰스 1세는 마음대로 의회가 움직여지지 않자 무력으로 의회를 탄압했습니다. 이윽고 찰스 1세를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를 따르는 의회파가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파를 이끄는 크롬웰의 군대가 네이즈비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찰스 1세는 처형당하고 크롬웰을 중심으로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크롬웰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라는 의미인 호국경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청교도 윤리에 입각한 철저히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해법을 제정했으며 아일랜드를 정복한 뒤 사망했습니다. 크롬웰이 사망한 이후 다시 왕정이 세워졌고 찰스 2세가 즉위했습니다. 찰스 2세 역시 앞선 국왕들과 마찬가지로 전제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찰스 2세를 계승한 제임스 2세 역시 전제 정치를 지속하면서 구교인 가톨릭을 우대했습니다.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의회는 반대의 뜻을 내비추었고 네덜란드에 있던 윌리엄 3세를 영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에 놀란 제임스 2세는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왕위가 비자 의회는 메리와 그의 남편인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했으며 1689년 권리 장전을 약속받고 입헌 군주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렇듯 영국 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명예로운 혁명이라는 의미로 명예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인클로저 운동 14세기부터 시작된 거대한 신항로의 개척 후 유럽 내부에서 두 가지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과 인구 증가죠. 따라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길드 체제로는 공급이 수요를 제대로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먼저 주고 상품을 나중에 받는 방식이나 수공업자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일하는 방식 등을 취하면서 서서히 자본주의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혁명으로 불릴 만큼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습니다. 기계가 만들어졌고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원인 철과 석탄 등을 소유하고 있었죠.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모여든 노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주된 산업은 바로 면직물 산업이었습니다. 인도에는 이미 싸고 질 좋은 면직물이 생산되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영국은 기계화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천을 만들어내는 방직기와 실을 뽑아내는 방적기가 만들어지면서 면직물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로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굳어지자 수공업은 점점 쇠퇴하였습니다. 이에 공장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런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로 인클로저 운동을 꼽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 노동력을 모아 산업혁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을 알기 전에 먼저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일명 양떼 키우기라는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당시 모직물 공업으로 양털 가격이 오르자 농경지를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농경지에서 삶을 이루고 있던 농경민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농경민들은 자본가에 의해 도시에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은 반대로 대농장을 만들기 위해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곡물 가격이 오르자 자본가가 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여 경영함으로써 자급자족적인 농업에서 자본화된 농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당시 농민들 역시 제1차 인클로저 운동과 비슷하게 도시의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인클로저 운동으로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 인력이 제공되면서 자본주의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700년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던 국왕인 카를로스 2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의 손자인 필립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필립은 펠리페 5세로 즉위했습니다. 이 당시 가장 중요한 외교는 바로 새로운 무역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신대륙 무역 확보는 전략적인 면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모이면서 쟁점화되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자신이 스페인의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왕위 계승권자로 내세운 이유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폴트 1세가 자신의 아들인 카를로스 대공 역시 왕위 계승권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역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이 오스트리아의 편에 서게 되었는데 그 조건으로 스페인과의 국경선 인근 지역을 포르투갈의 영토로 편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유럽, 인도 등 당시의 식민지까지 확대되었으며 세 나라에게 유리하게 전쟁의 양상이 흘러갔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프랑스군의 공격으로 영토를 빼앗기는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여러 전선에서 프랑스는 패배하고 말았죠. 그 결과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이 전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위트레흐트 조약. 위트레흐트 조약은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라는 지역에서 체결된 조약을 말합니다.
이 조약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 두 나라와 맞선 영국, 프로이센, 포르투갈 등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결과로 펠리페 5세가 스페인의 왕위를, 앤 여왕이 영국의 왕위를 승인받았습니다. 한편 전쟁에서 이긴 영국은 프랑스에게서 허스튼만 등의 미국 식민지 일부를, 스페인에게서 지브롤터 등의 섬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진 프랑스와 스페인은 네덜란드의 상업적인 특권을 승인해야만 했습니다. 프로이센은 프랑스에게서 게르데른의 지역을, 스위스의 일부 지역을 받았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의 공식적인 인정도 이 조약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외 사부아는 시칠리아를 획득했습니다. 승리한 영국이 가장 많은 식민지를 얻었으며 국제적으로 프랑스보다 영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과 이후의 수많은 조약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국경을 확정하였습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성립. 17세기 이후 프로이센에서 대선제 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각종 종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종교 전쟁에서 프로이센 역시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영토를 복구하면서 절대 왕정 체제를 만드는 데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귀족 세력과 이주민 세력 등 신흥 세력들을 서로 융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프리드리히 1세는 프로이센 왕의 칭호를 받았으며 유럽의 강대국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절대 왕정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계승한 프리드리히 2세 역시 아버지를 닮아 다양한 국가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했습니다. 특히 7년 전쟁 복구 이후 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방학인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정책은 수입을 낮추고 수출을 올리며 자급자족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그간 자행되어 온 고문을 없앴으며 항상 존재해야 하는 군대인 상비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몽 사상을 좋아하던 프리드리히 2세는 볼테르를 존경했으며 그 영향으로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국가 제일의 공복으로 부르며 늘 정무에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반마키아벨리론을 쓸 정도로 마키아벨리 사상을 반대했으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제 군주를 자처하면서 귀족층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등 전제 정치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로이센은 군국주의와 함께 전제 군주제와 관료제를 갖춘 국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프리드리히도 역시 깊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왕조 시스템의 문제로 핵심 세력부터 이민족까지 모여있는 이질적인 왕조 국가였습니다.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관을 프랑스 부르봉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당시 유럽에서 강대국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법에 따르면
여성의 상속을 금지하는 게르만법을 유지하는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황제 칼 6세에게는 딸 마리아 테레지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칼 6세는 자신의 딸이 왕좌를 계승받기 위하여 여러 조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마리아 테레지아는 칼 6세가 사망한 후 왕위를 계승받았지만 정작 칼 6세의 노력을 인정하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섬유 공업이 발달되고 자원이 풍부한 슐레지엔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프로이센의 편이, 영국은 오스트리아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유럽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가 뛰어들면서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전투는 승리국과 패전국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상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엑스라 샤펠 조약이 결정되었으며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7년 전쟁. 7년 전쟁을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얼마나 많은 외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시 가장 큰 변화는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유럽 중앙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것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가 동맹을 맺은 사건입니다. 당시 프리드리히를 싫어했던 러시아의 엘리자베스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진영과 함께하자 프리드리히는 영국에 접근했습니다. 영국은 이해관계가 맞아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태껏 맺어왔던 동맹 관계가 아닌 다른 외교 관계들이 7년 전쟁을 앞두고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전쟁은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대륙에서 벌어진 세력 쟁탈전과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를 두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수도인 베를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국은 재정적인 지원만 했을 뿐 사실상 군사적으로 프로이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프리드리히에게 우호적인 이가 즉위하면서 러시아군을 물리면서 프로이센과 강화를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센을 적대시하는 이들은 무너졌으며 프로이센의 슐렌지엔 영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영국은 해상 전쟁과 식민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였으며 프랑스에게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프로이센은 7년 전쟁으로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7년 전쟁을 매듭짓기 위하여 체결한 파리 조약에서 프로이센은 프랑스와 스페인에게서 많은 영토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이센은 압도적인 지배권을 인정받음은 물론 식민지 제국이 되었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러시아. 러시아에는 2명의 개혁적 군주가 존재했습니다.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가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표트르 대제 이전의 러시아는 서유럽에 비하여 개혁이 늦었습니다. 당연히 발전도 늦어졌죠.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직접 서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배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 국왕이 된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의 개혁과 국방력을 올리고자 군비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유럽의 문화를 정착하고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물론 이런 서유럽화에 대해 보수주의 세력은 불만을 가졌지만 표트르 대제는 이러한 불만들을 잠재웠습니다. 한편 종교적으로는 수좌 대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황제인 본인이 직접 종교회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뒤 국경선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하여 스웨덴을 공격하여 발트해로의 진출을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런 전쟁 수행과 국가 발전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표트르 대제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새로운 세금 제도인 인두세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에 선진 기술을 도입했으며 외국에서 기술자를 초빙했으며 제조업자와 상공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러시아는 유럽의 경제 체제에 서서히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표트르 대제 이후 18세기 말 예카테리나 2세는 스스로를 계몽 전제 군주로 칭하면서 내정을 개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대 수많은 계몽주의 학자들과 교류를 했으며 그들이 쓴 책을 본인이 먼저 읽어보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볼테르와 달랑베르가 대표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흑해로 진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힘을 합쳐 폴란드를 분할하여 점령했으며 흑해에서는 튀르크와 싸워서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여러 항구로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러시아의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지방에서의 전제 정치를 실현했습니다. 한편 예술과 문학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런 개혁 군주로서 예카테리나 2세는 표트르 대제와 함께 근대 러시아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러시아에는 지배 구조상 지배층과 피지배 계층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폴란드 분할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폴란드는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동쪽으론 러시아, 서쪽으론 프로이센이라는 강대국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는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같은 슬라브인이지만 러시아는 정교회를, 폴란드는 가톨릭을 믿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구교의 문화가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보다는 유럽과 문화적 동질감이 더 짙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폴란드도 영토 확장을 이뤄냈지만 17세기부터 러시아, 스웨덴, 튀르크 등 수많은 강대국들의 등장으로 폴란드의 국력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다양하지만 결정적으로 폴란드의 지리적인 요건도 한몫했습니다. 폴란드의 영토는 강을 끼고 있는 평야지대로서
자연적인 방어가 힘든 개방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주변국들이 공격하기 용이하다는 지리적인 단점을 지닌 국가였습니다. 한편 결정적 단점은 폴란드의 선거 제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군주는 선거로 선출되었는데 결국 귀족들이 군주의 권한을 제어하는데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귀족들이 원하는 군주는 강력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왕권이 약화되었고 사실상 권력은 귀족들이 구성하는 의회에 존재했습니다. 의회의 귀족들은 거부권을 갖고 있었기에 국왕이 주도하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 정치는 귀족들의 이기주의적인 의회 운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서로 분할을 시도했을 때에 폴란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각국이 폴란드의 영토 4분의 1을 분할하였습니다. 귀족들은 뒤늦게라도 저항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의 독립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독립혁명은 7년 전쟁 이후 영국에 대한 일종의 저항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지속적인 전쟁으로 영국 정부에게는 여러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영토가 거대해지자 식민지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국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영국은 모든 문서에 인지를 붙여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식민지 의회는 식민지 과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의회가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던 시기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의회 구성도 식민지인들이 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경험이 영국의 부당한 과세를 대응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에 영국은 모든 세금 부과를 철회하였지만 차에 대한 관세는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식민지인들은 배에 올라타 동인도 회사의 차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위기를 느낀 영국은 여러 가지 법으로 식민지인들을 강제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식민지인들은 민병대를 조직하여 저항하였습니다. 결국 1774년 12개 식민지의 대표 56인은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를 개최하여 영국이 강제한 법들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국에게서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륙회의는 점차 영국과 결별하고자 하였으며 결국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평등과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신이 준 권리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주들의 헌법과 권리선언은 물론 세계 각국 주요한 헌법과 법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독립의지는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식민지 미국과 제국주의 영국 사이에서 누가 승리를 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어가던 1777년, 전투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국군이 미국군에게 참패를 당하는 것은 물론 전투 이후 미국은 프랑스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한편 스페인도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고 영국에 맞서 참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요크타운에서 패배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전쟁은 2년 동안의 협상 끝에 파리 조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인권 선언. 프랑스 혁명이 촉발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원인은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집한 삼부회였습니다. 삼부회란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제3신분인 평민이 모이는 일종의 회의 집단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여러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1신분, 제2신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반면 세금을 내는 신분은 바로 제3신분이었죠. 당시 프랑스는 제3신분이 상위 신분으로 상승하는데 매우 제한이 있는 신분제의 폐쇄성까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럽은 흉작과 혹한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제3신분의 어려운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CAS 신분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제3신분은 전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면세 등의 특권을 누리던 신분들이 그 특권을 잃게 된다면 제3신분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제3신분은 특권을 누리던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제3신분을 구성하는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 연구를 하는 교수, 농사를 짓는 이들,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 등 수많은 직업군들이 제3신분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제3신분은 그 직업군에 따라서도 요구사항이 각기 다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신분이 모인 삼부회는 1614년에 마지막 회의를 가진 뒤 오랜만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부회는 투표 방법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신분에 따른 기존의 표결 방식을,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 방식을 원했습니다. 기존 투표 방식대로 하면 표결 결과가 제1신분과 제2신분에게 유리하게, 머릿수 표결을 하면 제3신분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3신분의 요구는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3신분은 국민의회를 만들고 당시 귀족 스포츠로 여겨진 테니스를 치던 곳에서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테니스 코트의 선서입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왕 루이 16세가 이를 인정하면서 상위 신분들이 동참하면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의회가 되었습니다. 제3신분은 전제정치에 특권이 없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전제정치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정치범으로 분류된 이들이 수감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등 특권 계층에 대한 붕괴, 전제정치에 대한 타도 의지를 행동으로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의지는 그들의 개혁과 선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으며 사실상 특권 계층의 특권이라고 할 만한 법들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데 제3신분이 영주에게 납부하던 세금은 남겨두었습니다. 이 세금은 국민공회에 가서야 폐지되게 됩니다. 국민의회는 헌법과 시스템의 기본적인 뿌리를 만들기 위하여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자유와 평등과 저항에 대한 자연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나 국가는 이 자연권을 존중하고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평등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잇따라 나온 선거법에 따르면 이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한 조건이 바로 소유권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가에 따라 자유와 평등의 소유권이 달리 주어졌습니다. 결국 부유한 계층에게만 이 자유와 평등이 주어졌습니다. 이 인권 선언은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지만 정작 계급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791년 국민의회는 입헌군주정과 제한적인 자유와 평등을 헌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민중은 다양한 권리를 요구하고 거리로 나왔으며 민중이 정치적인 주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혼란한 전국에서 국왕 루이 16세는 가족을 데리고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시도하는 바렌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아내며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의 국왕의 딸이었기에 그곳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탈출은 실패하고 맙니다. 한편 프랑스 혁명의 움직임이 자기 나라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프랑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한나라에서 벌어진 반봉건적인 움직임이었지만 당시 프랑스가 유럽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기에 주변 나라들은 혁명의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들의 나라에도 불똥이 튈까 봐요. 프랑스의 제1공화정 선포. 프랑스에서 혁명의 움직임은 서서히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국왕 루이 16세를 퇴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미 여러 전쟁에서 프랑스의 패배를 목격한 민중들은 더욱 분노가 쌓였습니다. 이런 분노는 혁명 세력들 가운데 온건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급진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당시 민중을 흔히 상킬노트라 불렀습니다. 이 상킬노트는 특권층이 입는 바지가 아닌 일반 노동자가 노동을 할 때에 입는 긴 통바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1신분과 제2신분 그리고 제3신분 가운데 부르주아로 불리는 계급을 제외한 이 긴 통바지를 입고 일하는 제3신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라던 세상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 내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이들이 원하던 모습이었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결과적으로 1793년 급진 세력이 권력을 얻으면서 대다수 헌법에 의거한 권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793년은 1791년의 제한적인 권리 인정과 달리 모두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
정부 수립의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여전히 아쉬움은 존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은 권리의 주체에서 여전히 소외당했습니다. 1791년과 1793년의 두 헌법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민중의 대상은 바로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들 급진파가 주도하는 1793년부터 1년도 채 안 되는 시기를 공포정치라고 부릅니다. 이 공포정치를 주도한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이 공포정치로 프랑스 혁명 전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는 당시 프랑스의 어지러운 정치적 혼란과 불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많은 봉건 국가들과 전쟁을 거듭한 것도 있지만 봉건제를 원하는 일부 도시의 반란도 한몫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있는 항구 툴롱이 봉건제를 원하는 이들과 영국에게 정복당하자 상킬노트는 혁명에 반하는 세력을 체포하고 혁명재판소를 통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정치체제를 공포정치라고 부릅니다. 이 공포정치는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도에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제품 가격을 정하는 제도인 공정가격제를 기존의 제품 외에도 임의로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파리에서 행정 단위별로 혁명위원회를 마련하여 가게들이 이 공정가격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게들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혁명군대 세력은 농민들에게 곡식을 징발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내에서 혁명 반대 세력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진압되었으며 반혁명 세력으로 뭉친 국가들은 대부분 프랑스 국경에서 격퇴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에서는 정쟁과 무력적 행동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공포 정치를 이끌던 이들은 온건파와 반대 세력들을 차례로 처형하였습니다. 급기야 혁명재판소의 권한은 더욱 강해지면서 사법의 힘은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급진 세력들은 분열되었으며 이들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다른 세력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결과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실권을 잃었으며 그 역시 숙청당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숙청 이후 그의 산물인 공정가격제와 경제체제 정책은 모두 철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식료품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식량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민중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부유한 이들의 삶은 다시 원점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말해 로베스피에르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결국 1795년의 봄, 이런 생활고를 겪던 민중에게 기근이라는 악재까지 덮쳤습니다. 그러자 민중은 1793년 제정된 헌법과 빵을 요구하였지만 진압당하고 맙니다. 결국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총재 정부는 1791년의 헌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한된 선거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제정책을 모두 소유재산에 기초하여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이렇듯 온건파와 급진파는 서로의 주장을 현실화하기에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중심에는 무력적 분쟁, 다시 말해 군대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군대는 자연스레 정치 세력의 한 축으로 자리하였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뒤바뀜에 따라 경제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불신이 생겼습니다. 정부와 민중 사이의 틈에서 군대는 서서히 자신의 야심을 하나둘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대 조직이 직업 군인으로 변해가면서 정작 군인들의 마음은 국민보다는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지휘관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파괴의 이념을 통하여 구체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인권 선언과 노예제 폐지라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권은 여전히 일부 부르주아와 귀족 계층에게만 주어지고 민중에게는 제대로 주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나폴레옹의 쿠데타. 프랑스 지휘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군사 지휘관에게로 마음이 모아진 국민들이 또한 존재하였기에 나폴레옹은 집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군대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충분히 다졌을 뿐 아니라 여러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와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다가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 실각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리에 반란이 일어나자 다시 복귀하여 반란군 진압에도 나섰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유력한 가문의 여성인 조제핀과 결혼하였으며 이탈리아 원정군의 사령관으로도 임명되었습니다. 밀라노에 입성하고 만토바를 점령하는 공을 세우면서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campo formio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을 매듭지었습니다. 물론 총재 정부의 견제도 존재했지만 오히려 나폴레옹은 자신의 영웅 이미지를 선전하면서 민중들에게 자신의 명성을 각인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내부적으로 급진파인 자코뱅의 선거 승리, 외부적으로 전쟁 패배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온건파인 시에예스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결의했습니다. 이때 이집트에 있던 나폴레옹은 탈출하여 의회를 무력하고 협박하고 결국 통령에 올랐습니다. 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사실상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법전을 펴내고 영국과 아미엥 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에 반대하는 동맹 세력들을 와해시켰습니다. 반면 프랑스 내부에 은행을 만들고 국민들을 교육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